네, 지금까지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 또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유철 변호사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부터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정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설 분쟁 및 중재 포럼에서 제가 토론 자장을 맡게 돼서 저는 상당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30년간 근무를 했고 2018년 말에 기조실장을 끝으로 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취업 제한이 있어서 3년간 취업 제한 기간을 끝내고 작년도 1월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기관이 이 포럼을 주관하셨는데 저도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경에 광운대 건설본무대학원 당시 건설협회에서 그때 강의를 할 때 제가 두 학기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의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은 2021년에 지금 중재인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는 여러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좀 기울이는데, 반면에 개별 기업들이 부딪히는 당면하는 그런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국민과 언론에 관심이 많은 사항은 사실 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건설업계에서 요즘에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무관심하고 행정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소송에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를 보면은 거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름은 멋지게 돼 있는데 사무국도 없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10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에 전문적인 사무국이 설치가 돼 있고 매년 100여 건 이상에 대해서 건설 중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최근에 건설 중재 주요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건설 중재의 최근 동향을 파악을 하고 건설 중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양희연 부장님. 두 번째 토론자는 삼성물산의 권샘 프로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 할당된 시간이 50분인데 우리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많이 절약을 해주셔갖고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론은 토론자별로 각 5분 정도씩 해주시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은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발주기관을 대표해서 국가철도공단의 양희연 부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철도건설, 시설관리, 해외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송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장 양희연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광운대 및 대한상사 중재원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를 해주신 율촌 정유철 변호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 중재 트렌드, 중재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사건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정유철 변호사님 발표 취지에는 동감하면서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온 유일한 토론자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어떻게 중재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이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많이 쓰는 공공기관인데요. 저희 회사가 있고 수자원공사, LH, 도로공사 이 정도가 이제 국토부,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갔지만 메이저 사실 이제 4대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경향을 들어보면 저희 회사가 중재제도가 메이저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이제 기존하고 신규를 합쳐서 1년에 200건 정도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건설, 계약, 그다음에 재산, 용지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인력, 시간, 비용 면에서 조금 소송이 약간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제도 활용 방안을 본부장님 방침으로 받아서 관련 부서한테 공유를 하면서 중재제도를 좀 활성화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덕분에 2019년부터 중재로 해결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규에 중재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쟁 가격이 2억 원 이하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국제 입찰 금액이 있습니다. 그 미만의 금액이라든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타의 경우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전문가들한테 판단하기 위해서 2명의 저희 법률 고문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적합한지 그걸 중재 적합성 검토라고 하는데요. 그 검토를 받아서 두 분이 다 오케이를 하시면 중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2004년에 철도청 건설 부분하고 고속철도 공단이 합쳐져서 만든 회사인데요. 2004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 도입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8년까지 중재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6건, 20년에는 13건,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9건 등 총 39건을 현재 이제 완료를 했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39건 모두는 이제 건설 클레임이고 대부분 요새는 이제 간접비 소송입니다. 간접비 소송이고요. 중재제도 저희가 이제 2018년에 방침을 받고 19년에 본격 도입한 결과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좀 밝히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 소송과 비교시 이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월등하고요. 그다음에 승소율 측면에서도 소송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3심을 가야 되는데 1심으로 끝나니까 절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과 비용 보통 3심을 가면 3년 이상인데 중재는 아까 저희 회사 건인데 사실 5개월에 끝난 게 저희 회사 건인 게 5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1년을 넘지 않고요. 그렇게 끝나서 여러모로 좀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 회사 자체에서 중재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일단 중재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저희가
사업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삼심을 하게 되면 조금 여러 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신중한 면이 있는데 단심으로 끝나게 되니까 조금 그 점이 불안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소송은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좀 권위 같은 게 좀 있는데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계약 상대자인 협력사한테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 조금 어렵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법원의 판결문은 저희가 이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중재 판정문은 조금 기밀성 때문에 저희가 입수하기가 어렵다 보니 전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중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소라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예측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2018년에 이제 본격 도입을 했고 올해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지금까지 중재 현황을 이제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40건 정도가 넘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양현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 있었지만 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감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재를 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좀 과감하게 중재 제도에 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재원에서도 뭐 이런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 뭐 LH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쪽에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시공사를 대표해서 삼성물산의 권세현 프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정책지원팀의 권세훈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정책하고 클레임 이런 쪽 담당하고 있고요. 초대해 주신 우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그리고 대한성사중재원 관계자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워낙 또 우리 정유철 변호사님하고 그 양 부장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추가할 부분만 몇 가지 이렇게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최근의 건설 분쟁의 어떤 현황,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 중재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건설 중재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할 수 있는지,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중재 사건에 좀 한정되어 있고 저희 회사 사건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했던 정보에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뭐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 중재를 포함해서 이제 분쟁 시장이 이제 공공공사 위주의 건설 분쟁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대법원 판례가 2018년도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기 현장 간접비 소송이 한참 업계에서 이렇게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시장의 분쟁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금액도 많이 빠졌죠.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는 민간 건축 공사 주택 정비 사업으로 사실은 이 분쟁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서초구 방배동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정률 40%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 공덕동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아예 착공이 지연됐고, 뭐 그다음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둔촌주공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건축하고 주택 쪽으로 이제 그 분쟁이 상당히 시프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 그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무비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련된 법규 강화로 인해서 각 건설사들이
안전에 대한 원가를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부분들이 어떤 그 이제 적정 손익을 확보할 수 없는 건설사의 어려움이 최근 분쟁 시장을 민간이나 주택 정비 사업까지 시프트하게 되었는 그런 주 요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대한성사중재원을 통해서 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제주 해군 기지에서 이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설계 변경, 물가 변동 외에도 이제 그 민원으로 인한 뭐 공사 중단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만 장비들 같은 부분들이 뭐 상당 부분 1년 가까이 이제 그 현장에 세워놓고 케이슨 제조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장비들이 다 그냥 멈춰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라는 특성상 그 근로자들이 다 뭐 이렇게 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스테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손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손실 비용 등을 저희가 뽑아야 했고,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장 이 부분을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재로 가는 게 좀 어떻겠냐 하고 저희가 국방부에 제안을 했고, 해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흔쾌히 그 합의를 하셔서 당초 중재 계약은 없었지만 사후 중재 합의를 통해서 중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중재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 이 심리 과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심리를 제가 뭐 모든 심리를 직접 다 참석을 했었는데 심리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뭐 매달 집중 심리를 그 이제 10번 이상 했거든요. 뭐 10번 이상 진행된 심리를 통해서 사실 법원이라면 그렇게까지 사건을 아마 안 하고 기왕에 벌써 그 변론 종결하고 판결했을 것 같거든요. 1심 판결을요. 근데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 전문가들까지 붙여서 전문가 중재인이 집중 심리를 통해서 그 양측이 사실은 크게 뭐 저희도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뭐 해군 측에서도 그래도 뭐 소송 갔어도 비슷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재 계약이 들어가 있었던 이제 대형 플랜트 공사였는데요. 여기는 설계 변경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했지만 또 그 외에도 뭐 지연 공정 만회 비용,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좀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그런 그 분쟁 항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사실 법원에 가서 다 A부터 Z까지 다 다툴 거냐 이렇게 이건 뭐 처음부터 중재 계약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법원에 갔었더라면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 계약 상대자 간에 신속히 분쟁을 좀 해결하자라는 공감대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청 금액이 한 1,000억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그 중재가 종결되었던 중재 판정까지 나왔던 아주 저희 회사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상당히 이제 집중 심리를 통해서 그 기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이제 그 집중 심리를 통해서 원만한 분쟁 해결을 했고, 하나는 그 짧은 기간 단시간 내에 시간의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양 당사자의 부요시를 이제 중재 판정부가 수용을 해서 신속하게 중재를 해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석해 볼 때 이제 중재 계약이 사전 중재 합의 조건이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중요성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을 요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 뭐 최근에 저희 회사 뭐 원베일이라는 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정말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 회사에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받거나 뭐 이건 보완성을 요구하는 뭐 아무래도 판결문이 다 공개되고 그다음에 뭐 변론도 다 공개 변론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면은. 근데 중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어떤 기업의 신인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장점이자 단점으로 말씀하셨지만 비공개 심리고
그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영국의 분쟁 해결 절차를 참 잘 들었는데요. 국내 건설 산업에도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장기계속공사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랑 20년째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서울에 뭐 다리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한강 교량을 하나 했는데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준공할 때 한 방에 이렇게 빵 터뜨릴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어느 시점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분쟁 건수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클리어해가면서 이렇게 좀 처리해갈 때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검토해볼 만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저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발주자한테도 과연 실만 있고 득은 없는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양 당사자가 다 상생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권수현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례도 들어주시고요.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대형 플랜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중재의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집중 심리, 어떤 경우에는 단기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떤 세부적인 사례를 하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운데 건설본부대학원에서 한 100여 분 정도 굉장히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드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앞에 계신 분, 네. 마이크가 네, KH건설의 조인성 부사장입니다. 네, 오늘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철도공단 쪽인데요. 그 계약서 상에서 그 분쟁 해결 방법을 이제 보통 과거에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소송 또는 중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국가기관 쪽에서는 이제 소송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해외 계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FIDIC 같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국제 금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FIDIC 계약 같은 경우에는 분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아예 이제 빠져 있고 중재를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중재로 이제 가게 돼 있죠. 사전에 이제 중재 합의를 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요. 근데 근래 거는 제가 사실은 뭐 국내 계약을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국가철도공단에 계시니까 뭐 계약서도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현재 이 일반 계약 조건 어떻게 돼 있는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 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계약 공고를 할 때 입찰을 안 내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중재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사실 너무 강제 조항이고요. 할 수 있다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다음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는 기재부의 계약 예규에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같이 계약서의 일종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역시 똑같은 얘기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항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협력사와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입니다. 근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급하니까 일단 진행을 시키고 준공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뭐 중재나 소송으로 다투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중재는 아시다시피 그 양자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저희가 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중재로 이제 해결하는 거를 가급적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한 군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쪽에서는 간접비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중재로 가는 경향이 높은데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대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심으로 했을 경우 저희가 완벽하게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대외 감사에서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그래서 입찰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중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기 또 질의하실 분. 예,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 대신경제정책연구소의 저 이원재 대표인데요. 지금 저도 또 여기 아카데미 또 수업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 사실 소송보다 중재로 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지금 조인수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건설사에서 이 시간이거든요. 소송으로 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중재로 오게 되면 시간 자체가 중소건설사에서 그 얘기해요. 3심제 가다가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 전에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3년 기다리냐. 그래서 사실 소송보다는 중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사실 협의가 안 돼서 소송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중재의 전제 조건이 중재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요, 합의.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지만 중재가 될 수 있대요. 처음부터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을 가는 환경에서 누가 합의를 해줍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중소건설사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시간이 짧아요. 근데 막상 중재 갑시다라고 했었을 때, 즉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99% 합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몇몇 중소건설사에서 중재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재원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아마 중재를 원하는 수요는 중소건설사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이 답변은 정효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이 다시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대신경제정책연구소 이원재 대표입니다. 우리 이원재 대표님 멋집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분야예요. 저 중재 전도사인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건방지게 아까 영국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못하는데 오죽하면 그 얘기했느냐. 이유가 왜요? 정책적 판단 고려돼야 돼요. 맞죠? 아까 우리 조인성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외국은 그쵸? 중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영국이 공공혁신을 통해서 신청이 7일 내에 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 같은 겁니다. 조정입니다. 그리고 28일 내에 결정을 해서 집행 권한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공사 중에 그 영화 수리남 보였죠? 그 황정민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사잖아요. 바쁘다고. 나 바쁘단 말이에요. 빨리 얘기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1년이 365일이지만 공사 며칠 합니까? 반도 못해요. 맞죠? 바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건축물을 공공이용물을 그거를 갖다가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정책적 방향을 거시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거기에 우리가 중재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강한 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공룡 부리고 그거 누가 해주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쟁을 해도요 20명, 30명이 10,000명 이깁니다. 실제로 잘 훈련된 군대는요 연습을 잘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면요 한 명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훈련을 하면요 100명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 원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원론으로 뭐냐? 분쟁의 주체는 저입니다. 판사님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 당사자는 나와 상대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전공법적으로 클레임을 잘 준비하고 제대로 된 문서 행위와 제대로 된 공정 분석과 전문적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리드해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요 상대가 중재합니다. 예. 바보처럼 소송으로 가서 10년, 5년 배보다 배꼽이 큰 지연이 잘 안 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저도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게 해결책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좀 아까 하고 싶었는데 뭐 너무 무겁잖아요 주제가. 근데 우리 저 정말 잘생기신 우리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정책적 탓하고 남의 탓하는 것보다는 소통의 부재에서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남의 생각 먼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소통의 문을 열면은 상대방이 갑이 그게 누가 되든 간에 분쟁의 해결장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기 정명호입니다. 지금 저 법무법이 정리되어 있고요. 질의보다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하면 그 제도 이름이 사전 분쟁 조정 제도라고 그 우리말로 보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저희가 그 전임 원장님이죠. 유선보 원장님하고 같이 국토부 요청을 받아서 그 제도를 다 정리해서 이론적으로 국토부에 납품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요지는 어떤 거냐면 계약과 동시에 이 계약을 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중재는 동시에 선임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별로 중재를 선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수시로 구분을 통해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사안에 따라서는 한 달 만에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그 체결과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을 선임해 놓는 그런 제도가 요지입니다. 예. 네, 그거 한번 보고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많은 분들 아이고 또 손 한 분 드셨는데 마지막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정명호입니다. 그쭉 저는 2000년부터 중재 조정 이런 일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해왔는데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현업에서 발생되는 일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DRB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Dispute Resolution Board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에서는 계약을 하면은 공사 그 시작 단계에 그 계약 분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공 단계마다 어떤 그 컨플릭이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시공 중간에 뭐 체인지 오더가 발급되고 뭐 발주처가 구두로 설계 변경, 시공 변경 지시를 하고 공법을 바꿔 구두로 하게 되면 그거를 문서로 바꿔서 그 크레임을 하려고는 시간도 걸리고 또 이런 것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준공 시점 가서 크레임을 하려고 그러면 발주처가 모른다. 뭐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고 뭐 중재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DRB라는 제도를 이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서 정부가 이거를 뭐 국가개혁법이나 아니면 뭐 계약 일반 조건에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런 거를 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DRB의 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크레임 아이템이 디스퓨트 아이템이 제기가 되면은 DRB 위원회에서 그거를 뭐 한 달 이내에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그런 걸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재 판정이 아까 삼성에서 오신 분이 한 얘기가 어떤 경우는 중재가 효과적이고 어떤 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중재 뭐 재판 한 7, 8번 한번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필링은 이랬어요. 이 의장 중재인이 변호사님이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가 오래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가 하게 되면 두세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10번을 심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의장 중재인의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KCAB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재는 법에 근거한 그 어떤 그 재판이 아니고 그건 경험과 기술에 근거한 재판이기 때문에 너무 그 절차를 따지고 그 법에 근거한 그 어프로치는 이 중재의 그 판정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국가개혁법 제28조 2항하고 계약 일반 조건에 보게 되면은 선택적 중재 조항이 나와 있어요. 선택적 중재 조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정부의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발생되면은 양 당사자 간에 뭐 상호 협의해서 해결한다.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재판 또는 뭐 중재로 한다. 이게 오화에 오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컨트랙터가 정부에 대해서 중재로 갑시다 그러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아니야 우리는 저기 그 소송할 거야. 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진짜. 정말 불합리하다고요. 진짜 건설 산업을 위해서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건설이 아니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재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제 표준 계약서 제가 과거에 일하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건설 계약서를 검토해 봤는데 이 리걸 이슈를 제한 나머지 코스에 관련된 거 우리가 설계 변경 다 이걸 따져봐도 결국은 코스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코스트하고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가는 거고 진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뭐 특허라든가 뭐 이런 리걸 이슈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재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대한상도중재원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에 매년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매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네, 아유 성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두 분 토론자 그리고 플로어에서 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은 가슴에 새기고 꼭 그런 과제, 난제를 풀어가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정유철 변호사님께 아까 이제 장기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플랜트 산업 쪽으로. 그래서 발전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영국 법제와 우리 법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중재법상으로도 공정이 끝났을 때 그때 사안별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일선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선은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서 지적받고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성지대 이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재 이거 섣불리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국가계약법도 제정이 됐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미비가 돼서 저희들 중재원 내부적으로도 오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오늘 마침 기재부 장관님도 뵙길래 제가 잠깐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드렸고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재원 내부적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또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 가베지 위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를 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건설분배학원 소속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성원을 해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유, 시간이 지체된 거 대단히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토론 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간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수준 높은 토론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50분밖에 할당이 안 돼서 이거는 아마 다음에 그 후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 잘 안 났는데 국토부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거를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한다는 건 사무국 설치하고 활성화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건설 분쟁 조정 기능도 현재보다 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조정과 중재가 약간의 그 경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합도 되지만 뭐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분쟁 조정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니드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재가 좀 유리할 수가 있죠. 소송에 비해서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좀 월등하고 또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 판결의 그 효력이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중재는 동의 없어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공공사건의 경우에 여기에 중재가 필요한데 이게 단심으로 종료가 된다는 게 장점인데도 오히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끝나면은 책임을 분담할 수가 없고 한 사람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끌고 가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려면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선택적 중재 조항 갖고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PD계 표준 계약 조건처럼 분쟁 발생하면은 뭐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중재 절차를 강제하는 이제 그런 표준 중재 조항을 공공계약 예규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도 그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국토부가 만든 게 있는데 여기다 더구나 선택적이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면은 중재 절차를 소송 이전에 의무적으로 소송 이전이 아니겠죠. 소송 대신에 중재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을 하면은 중재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 건설 중재가 활성화되어서 건설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매우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애써주신 정유철 변호사님, 김재정 고문님, 양희원 부장님, 권세훈 프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뒤편에 다가와 음료 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19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